할머니, 그 고춧가루 넣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노란 고무장갑을 낀 손을 멈추고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1살 아이의 얼굴이 저렇게까지 창백해질 수 있다니.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고춧가루 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지우야? 나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고춧가루 봉지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며느리 윤정이가 시장에서 사왔다는 그 봉지였습니다. 빨간 가루가 봉지 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나는 손녀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엄마가 방금 시장에서 사오신 거잖아. 그때 부엌에서 정희가 급히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는 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괜찮은 거라니까. 엄마를 못 믿겠어? 정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두 모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며칠 전에 봤어요. 창고에서. 지우야. 정희가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봉투 숨겨놨어요. 빨간 글씨로 뭔가 써 있었어요. 무서운 글씨요. 나는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사람의 거짓말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희는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지우 말이 무슨 뜻이니?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시장에서 산 거예요. 요즘 다 이래요. 조금 저렴하게 나온 거라서 샀어요. 정희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나는 고춧가루 봉지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봉지는 평범한 비닐봉지였습니다. 상표도 없고 라벨도 없었습니다. 나는 봉지를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순간 코를 찔렀습니다. 고춧가루 특유의 매콤한 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텁텁하고 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냄새가 이상한데? 나는 정희에게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잠깐 맡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코가 좀 막혀서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괜찮을 거예요. 제가 시장 아주머니한테 직접 샀어요. 정희가 서둘러 봉지를 빼앗아 대야에 고춧가루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가루가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나는 지우를 보았습니다. 지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녀를 믿어야 할까? 며느리를 믿어야 할까? 잠깐, 정희야.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놀란 듯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고춧가루 일단 따로 놔두자. 확인 좀 해보고.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도 절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께 해가 되는 짓을 하겠어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정희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는 코를 훌쩍이며 계속 양념을 섞었습니다.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제가 이상한 걸 쓰겠어요? 지우가 오해한 거예요. 정희는 말하며 젓갈과 마늘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지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가 확인할게. 하지만 나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는 이미 고춧가루를 다른 양념들과 다 섞어버렸습니다. 빨간 양념이 대야 가득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그 양념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색이 유난히 탁했습니다. 평소 쓰던 고춧가루 색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이제 배추 버무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배추를 하나씩 들어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손을 놀렸습니다. 빨간 양념이 손에 묻었습니다. 끈적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우리 집 김장은 이 맛으로 유명하단다. 나는 애써 웃으며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갔습니다. 김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배추가 하나씩 빨갛게 물들어 김장독에 쌓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장이 끝났습니다. 큰 독 2개가 김치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지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김장독 뚜껑을 덮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하지만 그 순간 김장독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새콤한 김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썩은 듯한 역한 냄새였습니다. 나는 코를 막았습니다. 정희는 그 냄새를 맡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김장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0년 동안 매년 담가온 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독뚜껑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빨간 김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김치 표면에 작은 거품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치를 담근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거품이 생긴다니. 나는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말 안 들었어요. 지우의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내일 확인해 볼게. 하지만 나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김장은 끝났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우를 재우고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김장독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독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던 터라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옷을 챙겨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장독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젯밤 본 거품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마당에 나서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장독 뚜껑이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제대로 덮어놨는데 말입니다. 나는 서둘러 독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새콤한 김치 냄새가 아니라 뭔가 썩은 듯한 악취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나는 뚜껑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김치 표면에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끓는 물처럼 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나는 70년을 살면서 이런 김치는 처음 봤습니다. 손을 뻗어 김치를 만져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돌아보았습니다. 정희는 잠옷 차림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진 채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독을 가리켰습니다. 정희야, 이것 좀 봐. 김치가 이상해.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독을 들여다보던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날이 따뜻해서 그래요. 요즘 날씨가 이상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날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치가 익는 것과 상하는 건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건 명백히 후자였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해봐. 그 고춧가루 어디서 산 거야? 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 때까지 말입니다. 시장에서 샀어요. 싸게 나온 거 있어서요. 얼마나 쌌는데? 반값이요. 아니, 그보다 더 쌌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가? 그것도 모자라 더 쌌다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정희는 몰랐던 걸까요? 나는 다시 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품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 색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빨간색이었던 게 점점 검붉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버려야겠어. 내가 말했습니다. 정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얼마나 아까운데요. 배추만 해도 몇십 포기인데. 그래도 이건 먹을 수가 없어. 사람 몸에 해로울 것 같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독뚜껑을 다시 덮으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두고 봐요. 정말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김치가 처음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일까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틀만 더 두고 보자. 그래도 안 되면 버리는 거야.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손녀는 부스스한 머리로 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김치 확인했어요? 응, 봤어. 이상하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 안 들었어요. 죄송해요. 그 고춧가루 엄마가 버리려던 건데. 내 손이 멈췄습니다. 버리려던 거? 나는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지우야?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창고에서 봤어요. 엄마가 찢어진 봉투 들고 있었어요. 거기에 무서운 글씨가 써 있었어요. 빨간색으로요. 엄마는 그걸 숨겼어요. 구석에다가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창고. 나는 재빨리 현관을 나섰습니다.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뒤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 농기구,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를 헤집었습니다.
그러다 구석진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비닐봉투였습니다. 나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고 입구로 가져갔습니다. 봉투를 자세히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폐기용, 식용 불가.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폐기용, 식용 불가. 이런 걸 김장에 넣다니. 나는 정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넣은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게 싸게 판다고 해서요. 버리긴 아까워서 조금만 섞었어요. 조금만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나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폐기용 고춧가루. 중금속이라도 섞였을까요? 아니면 상한 원료를 쓴 걸까요? 무엇이든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걸 우리 가족 김장에 넣었다니. 사람 먹는 걸 함부로 섞는 게 장난이야?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70평생 며느리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찢어진 봉투를 쥐고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지우야. 내 잘못 아니야. 나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김장독에 담긴 김치가 모두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치 김치가 하루 만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가족의 신뢰가 깨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김장독을 바라보았습니다. 뚜껑 틈새로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찢어진 고춧가루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폐기용이라는 빨간 글씨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봉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겉면에 작은 글씨들이 더 있었습니다. 중금속 검출, 유통기한 초과, 산업용.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음식에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정희야, 이리 좀 와봐. 나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정희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울었던 모양입니다. 정희는 내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님, 앉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나는 봉투를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보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걸 왜 샀니? 정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습니다. 한참 후에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돈이 없다니. 우리 집이 그렇게까지 어려운가요? 아들 도연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월급도 꼬박꼬박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넉넉하진 않겠지만 고춧가루 살 돈이 없을 정도는 아닐 텐데요. 무슨 소리니? 도연이가 월급 받잖아.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요. 지유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 넘어요. 영어, 수학, 피아노까지 다 보내야 하잖아요. 애들은 다 다니는데 우리 지우만 안 보낼 수는 없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학원비가 비싸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집 대출금도 매달 갚아야 하고 차 할부금도 있고 여기저기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도 있잖아요. 매달 30만 원씩? 적은 돈 아니에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받는 용돈이 며느리에게 부담이었다니. 나는 그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던 걸까요?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장 갈 때마다 조금이라도 아껴야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배춧값도 비싸고 젓갈값도 비싸고 고춧가루는 또 얼마나 비싼데요. 그때 시장 아저씨가 싸게 준다고 해서 그냥 샀어요. 멍청하게도.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정희도 나름대로 이 집을 위해 애쓰고 있었던 거겠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요. 정희야.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어떻게 말해요? 어머님께 돈 없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며느리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에게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 먹는 거에 독 넣는 것과 다름없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버릴게. 그리고 김장독에 있는 김치도 다 버려야겠어. 정희는 놀라며 나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아까워요. 제발 며칠만 더 두고 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희야, 이미 늦었어. 김치가 썩기 시작했어. 거품 받잖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시 담글게요. 다시 제대로 된 재료로요. 나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일까지만 기다려볼게. 내일까지도 이상하면 무조건 버리는 거야. 정희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김장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역한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거품은 더욱 심해져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은 이제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먹을 수 있을까? 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려보기로요. 나는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독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너무 강했습니다. 나는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손녀가 나를 붙잡아줬습니다. 나는 지우의 어깨에 기대어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하지만 어지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속도 메스꺼웠습니다. 지우는 나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정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지우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내 손이 뜨거운 걸까요?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상해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우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하지만 정희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어머님, 열이 많이 나세요. 약 좀 드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약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약을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내 몸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에서는 김장독이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도간에서는 알 수 없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열이 계속 올랐고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담근 김치가 작은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가 맛을 보려고 조금 덜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김치를 꺼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김치가 먹고 싶었습니다. 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넣었습니다. 된장도 조금 풀고 두부도 넣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아니라 뭔가 쓴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끓였습니다. 익으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나는 국자로 한 숟갈 떠서 후후 불어 식혔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맛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역했습니다. 쓰고 텁텁하고 뭔가 쇳가루 같은 맛이 났습니다. 나는 재빨리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금은 삼켜버렸습니다. 목구멍이 따끔거렸습니다. 으윽! 나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끄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입안의 이상한 맛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심한 어지러움이었습니다. 나는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으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쓰러진 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빨리 119 불러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정신을 차리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울음 섞인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정희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들으며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지우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눈 뜨세요. 제발이요. 할머니. 지우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깨어났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몸에는 여러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링거줄도 꽂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정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지우는 정희 옆에 서서 할머니인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며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지우의 외침에 정희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정희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나를 확인했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다행입니다. 의사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여기 계시죠?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중금속 중독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납과 카드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정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섭취량이 많지 않아서 응급처치로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중금속 중독은 심하면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중금속? 그 고춧가루에 중금속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폐기용이라고 찍혀 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무엇을 드셨는지 아시나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요. 제가 담근 김치로. 그 김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혹시 재료 중에 이상한 게 있었나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대신 말했습니다. 고춧가루요. 엄마가 이상한 고춧가루 넣었어요. 버려야 하는 거였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금속 성분이 섞인 불량 고춧가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했어요. 그 김치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죽일 뻔했어요. 제가. 정희의 울음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죽을 뻔했다니. 아니, 며느리도 피해자였습니다. 가난이, 궁핍함이, 절박함이 며느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지우는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아플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세게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나는 지우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녀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경고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겁니다.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나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은 더 입원하라고 권했지만 나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병원 침대보다 내 방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일이 걱정됐습니다. 정희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가방을 들고 내 팔을 부축했습니다. 지우도 함께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서 아들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정희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둘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연은 나를 부축해서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들었어요. 중금속 중독이라고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렇대. 김치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은 부엌에 서 있는 정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 이리 와봐.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거실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우리 어머니를 죽일 뻔했어.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진정해. 정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도연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정희를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폐기용 고춧가루를 음식에 넣었다며? 그게 정상이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정희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조금이라도 아껴야 했어요. 당신은 몰라요. 매달 얼마나 빠듯한지. 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생활비 탓이야? 그럼 내가 돈을 안 벌어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월급이 적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독탄 김치를 먹인 거야? 도연의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조금 섞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게 변명이 돼? 도연은 정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도연아, 그만해. 정희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어머니는 왜 정희 편을 드세요? 어머니가 죽을 뻔하셨는데. 도연이 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무 편도 안 들어. 다만 이 일은 정희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도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가 왜 그랬겠니? 돈이 없어서 그랬다잖아. 그럼 너는 뭐 했어?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걸 알았으면 둘이 같이 해결했어야지. 정희 혼자 감당하게 만든 건 너도 마찬가지야.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잘못했어. 정희한테 매달 용돈을 받으면서 그게 부담이 되는지 몰랐어. 아니, 모른 척 했던 거야. 나는 내 잘못도 인정했습니다. 지우가 거실 구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 지우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오히려 내가 계속 말려줬잖아. 할머니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거야. 지우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우리 어른들 문제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도연과 정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된 대화도 하고 서로 솔직해지자.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정희에게 다가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화를 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두 사람은 안아줬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도 부모님을 보며 조금 안심한 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김장독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다 버려야겠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버리자. 이제 필요 없어. 도연은 독을 들어 마당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내일 쓰레기로 버릴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치만 썩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신뢰도 함께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방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베개를 적시며 울고 있었고 도연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불 속에서 손녀는 할머니 걱정에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 놓인 김장독이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사라질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갔다 오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인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했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손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내 방으로 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지우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거예요. 제가 엄마 방에서 찾았어요.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희의 글씨였습니다. 일기장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께서 내가 만든 반찬이 짜다고 하셨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매번 내 요리에 뭔가 문제를 찾으신다.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나는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정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월급을 받았다. 하지만 생활비로 쓸 돈은 별로 없다. 대출이자 아이 학원비, 시어머니 용돈까지 빼고 나면 우리 부부가 쓸 돈은 거의 없다. 나는 언제쯤 편해질 수 있을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번 나를 무시할 때마다 나는 더 싸구려 재료를 썼다. 처음엔 양파를 싸게 샀고 다음엔 마늘을 등급 낮은 걸로 샀다. 그러다 고춧가루까지 싸게 샀다. 폐기용이라는 걸 알았지만 조금만 섞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그랬던 겁니다. 나에 대한 원망 때문에.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고 나는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래도 내 마음은 자꾸 미안해진다. 시어머니께서 아프시면 어떡하지? 지우가 알면 어떡하지? 나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정희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지우를 보았습니다. 이걸 왜 가져온 거니?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도 힘들었어요. 엄마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손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어린 나이지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가 이걸 읽어봐야겠어. 지우는 안심한 듯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노트를 계속 읽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외로움, 경제적 압박, 남편과의 소통 부족, 딸에 대한 미안함. 모든 게 쌓여서 정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나는 노트를 다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야. 정희는 돌아보았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을 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지우가 가져다 줬어. 읽었어. 정희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건 제 개인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냥 혼자 끄적인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희, 내가 느낀 감정은 진짜야. 내가 몰랐던 거야.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가혹했어. 내 요리에 자꾸 트집을 잡고 내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은 그저 좋은 음식을 드시고 싶으셨을 뿐인데 저는 그걸 비난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를 안아줬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제대로 된 가족이 되자. 정희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안았던 팔을 풀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엌에는 아직 저녁 준비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같이 만들자.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이제 많이 나았어. 우리 같이 만들자.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정희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물을 썰고 국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지우가 거실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오갔습니다. 도연이 회사 이야기를 했고 지우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희는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나도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답게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정희랑 같이 할게. 하지만 도연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맨날 정희만 시켰잖아요. 정희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도연은 서툰 손놀림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몇 번 떨어뜨릴 뻔했지만 우리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너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김치는 썩었지만 우리 마음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거라고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싹처럼 우리 가족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정원 손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고무장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그냥 마당 좀 보려고.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부탁이 있어요. 나는 정희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뭔데? 이번엔 제 손으로 다시 김장을 담가보고 싶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김장이라니. 지난번 일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김장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 내내 김치는 마트에서 사 먹었습니다. 아무도 김장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먼저 말을 꺼낸 겁니다. 정희야, 괜찮겠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이번엔 믿을 만한 재료로요. 그리고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진짜 우리 집 김장을요. 정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김장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지난 일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같이 해보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장에 함께 갔습니다. 정희와 나는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배추는 어떤 걸 골라야 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나는 배추를 하나씩 들어보며 설명했습니다. 무게가 있고 속이 꽉 찬 걸로 골라야 해. 겉잎이 너무 벌어진 건 안 좋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배추를 골랐습니다. 무도 골랐습니다.
고춧가루를 살 차례였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고르자. 우리는 고춧가루 가게 앞에 섰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김장하시게요? 네, 고춧가루 좀 보여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주인은 안쪽에서 고춧가루 봉지를 꺼내왔습니다. 빨간색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봉지를 열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향이 났습니다. 정희도 맡아봤습니다. 이거 좋네요. 이걸로 할까요? 응, 이걸로 하자. 우리는 고춧가루를 샀습니다. 가격이 비쌌지만 정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생활비를 늘려줬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정희에게 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족하면 자기 용돈을 줄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통에 소금물을 만들고 배추를 담갔습니다. 정희는 열심히 배추를 뒤집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절여야 해요? 반나절 정도. 자주 뒤집어줘야 골고루 절여져. 우리는 함께 배추를 돌봤습니다. 지우도 학교에서 돌아와 거들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우리 지우도 같이 하자. 세 여자가 마당에 모였습니다. 배추가 다 절여지자 우리는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를 대야에 붓고 젓갈을 섞었습니다. 마늘과 생강도 갈아 넣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섞었습니다. 나는 곁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습니다. 조금만 더 세게 섞어. 양념이 골고루 섞여야 해. 정희는 힘을 주어 섞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색이 맑고 선명했습니다. 냄새도 좋았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양념을 맛봤습니다. 맛있네. 이 정도면 완벽해.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절여진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여러 번 헹궜습니다. 소금기를 완전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하나씩 들어 양념을 발랐습니다. 정희의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배추속까지 양념이 들어가게 해. 우리는 말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추가 하나씩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지우도 작은 손으로 열심히 도왔습니다. 손녀의 손에 양념이 묻었지만 지우는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김치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정성껏 만들었잖아. 김장이 끝나갈 무렵 도연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마당에서 일하는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희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응, 정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웃었습니다. 그래요. 좋네요. 저도 도와줄까요? 그래, 김치독에 담는 걸 도와줘. 도연은 양복을 벗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아들은 김치를 독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김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독이 가득 찼습니다. 정희가 뚜껑을 덮으려 할 때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덮어.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뚜껑을 덮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간 김치가 독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거품도 없고 악취도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향만 올라왔습니다. 이제 익기를 기다리면 돼. 내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서서 해가 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시 행복해진 거죠? 나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창밖으로 김장독이 보였습니다. 독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김치는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음도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겨울의 차가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장독에 담긴 김치도 제대로 익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독을 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김치가 천천히 익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지우가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김치 먹어봐도 돼요? 손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충분히 익었을 거야. 우리는 모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희와 도연도 함께였습니다. 도연이 독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구수한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새콤하고 시원한 김치 냄새였습니다. 지난번의 악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와, 냄새 좋다.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김치 한 포기를 꺼냈습니다. 빨간색이 선명했습니다. 국물도 맑았습니다. 거품이나 이상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희는 김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 맛을 봐볼까? 내가 말했습니다. 지우가 제일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녀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오독오독 씹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이번 김치는 진짜 맛있어요. 지우의 말에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나도 김치를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적당히 익어서 새콤했고 양념이 잘 배어 있었습니다. 아삭한 식감도 살아 있었습니다. 정희도 맛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든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정성껏 만들었잖아. 이제 진짜 우리 가족 김치야.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도 김치를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 김치 맛이네요. 우리는 함께 김치를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둘러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김치를 한 접시 더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나는 정희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큰 잘못을 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내 마음을 몰라줬잖아. 하지만 어머님은 거의 돌아가실 뻔하셨잖아요. 제 때문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야, 그 일은 이제 잊자. 우리 앞만 보고 가자.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마당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장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좋은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이 참 힘들었습니다. 죽을 뻔도 했고 가족이 무너질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다시 담그듯이 말입니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지우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지난 일들을 생각했어.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진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졌어. 우리 모두 노력했으니까. 지우는 김장독을 가리켰습니다. 저 독이 다시 나쁜 냄새 나지 않을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나. 이번엔 좋은 재료로 정성껏 담갔으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도 달라졌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인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김치는 다시 담글 수 있지만 사람의 신뢰는 한 번 썩으면 되살리기 어렵다고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래,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할머니, 우리는 다시 되살렸잖아요. 신뢰를요. 지우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우리가 해냈구나. 지우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독 옆에는 낡은 고춧가루 봉투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폐기용이라고 쓰인 그 봉투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버리려던 건 결국 마음이었지. 나쁜 마음, 의심, 원망. 그런 걸 버렸어야 했는데 우리는 좋은 것들을 버리려 했어.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버리려 했다는 뜻이야. 하지만 결국 버린 건 나쁜 감정들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야. 나는 봉투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필요 없었습니다. 지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우.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 평범함은 특별했습니다. 잃을 뻔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다시 우리 가족이 모였습니다. 김치가 반찬으로 올라왔습니다. 정희가 담근 김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를 한 입씩 베어 물 때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 김치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픔도 용서도 새로운 시작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장독이 그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독은 이제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김치는 다시 담글 수 있고 신뢰도 다시 쌓을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말이야. 그날 밤 우리 집은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고 개나리 향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장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안에 김치는 날이 갈수록 더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